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모양새다.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는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글에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프렌츠 교수는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KSS-3 도선안창호급 잠수함의 다음번 배치에 핵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9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며 마찬가지로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 인수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렌츠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 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의 사드 시스템의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 역시 모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중시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자국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이동성, 지속성서 재래식과는 비교 불가. 청와대가 지난달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파진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진원 하늘솔루션 통합설계실 박사가 지난해 발표한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논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SSM 이동성, 유연성, 지속성 측면에서 재래식 추진, 화석연료,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관용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자망 항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 추진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에서 2회 이상 스노클 항해, 수면 노출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전망병과 스노클 마스크를 해성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핵무기관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간 이동 등 최대의 전략적 기동 능력으로 장기간 세계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해수, 수소, 산소를 전기 분리하면 공기와 물을 무한 생산할 수 있어 장기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작전 일수는 승조원을 위한 식료 품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 또는 원정 타격단 보호, 적에게 전술적 모호성, 스텔스,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적당 수조원에 이르는 핵극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주기 운영 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저절됐다. 그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은 잠수함 개발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리 군은 1970에서 1980년대 돌고래급 잠수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209급, 214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 설계, 건조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1978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원자력 기저질을 수출했고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수출했다. 다만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넘어야 할 섬이 많다. 육지에 고정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파도, 조류, 바람이라는 열악한 해상이나 수중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박진원 박사는 승조원들이 원자로가 설치된 함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며 어뢰와 유도탄이 난무하는 전투 상황에서 위험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급격한 기동을 해야 하는 3차원 운동을 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며 꼼꼼한 기술과 정책적 계획이 선행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막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2017년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 방향 논문에서 북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SLBM 발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 기지 수역에 은신하면서 모항에서부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다 SLBM 발사 징후 포착 등 필요시 격침까지 해야 한다며 이런 작전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부상하지 않고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잠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은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돼야 한다며 완벽한 협동작전을 위해서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P8 해상 초계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일본 반응, 일본 완강한 태도에 한국이 현재 외통수에 걸렸다는 상황, 일본 언론, 초조한 문 대통령, 들이대는 한국, 빼는 일본, 문희상 의장, 한국 복귀 제안서 수정 예정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실제 일본 사이트 댓글, 후지TV 등에서 보도한 내용들로 제가 썸네일을 종합한 것인데 일본이 한국 측의 제안을 조롱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결국 일본이 또 완강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제안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일본이 역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방일 중인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 플러스 국민성금 알파 이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결국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주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나라가 이걸 일본 측이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측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 문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NHK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이 1+1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은 일본 정부가 이미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 플러스 2 알파 방안이 거론되어 왔는데요. 실제 문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로 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한국 기업과 양국 국민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주며 태도 변화를 이끌려는 고육지책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판결 이후
벌어진 논란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정부 간 갈등에 이어 일본 여행 급감 등 국민 감정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서둘러 타개해야 한다는 양국의 판단으로도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 이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과연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 중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와스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문재인 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특감을 통해 한국,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상황인데, 즉 일본 측도 일본의 주장을 절대 굽힐 수 없다는 것이며 일본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한 푼도 돈을 낼 의향이 없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전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NHK는 이 문 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내에서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일본 측의 간을 본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일본 측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문 의장은 일본 측 의견을 참고해서 또 우리나라로 귀국 후에 양 국가 간 이 강제징용 보상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면 양국이 그건 일본 기업의 징용의 책임이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견이 현재 한국 내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문 의장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자마자 일본에 바로 사설이 하나 또 떴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와 관련된 사설인데요. 현재 미국의 스튜렐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오늘 우리나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만나 지소미아 및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현재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압박을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넣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 의장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그 패를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넘긴 것이죠. 실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일본 신문의 사설이 6일 잇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일본 측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없다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 공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자세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주장을 펴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극우 언론인 산케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 및 회담 제의에 대해 화해 포지에 속지 마라 등의 선동을 또 하고 있고, 요미우리에서도 통일조선 핵보유 않게 손 써야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주 자극적인 멘트들로 일본 내부를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여론도 현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하나의 카드로 내놓은 것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인데,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 카드를 접고 이번 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먼저 제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안을 일본 측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이 상황을 역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가장 현명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 단독 관계가 아닌 현재 천주국인 미국까지 끼어있어 우리나라가 펼쳐온 정책이 쉽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대일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지켜보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바로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계속 이끌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DJ 매니지먼트는 5일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했다고 밝혔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지금과 같이 베트남 성인 축구 대표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지만 두 대표팀의 소집 시기가 겹칠 경우 박 감독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박항서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기에 적절해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대 감독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호아야인 베트남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박 감독이 재계약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봉을 인상하고 이전에 없었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박 감독의 현재 연봉은 세후 24만 달러, 한화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실제 베트남 내에서는 이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다며 박항서 감독이 이룬 역사를 보았을 때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특히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이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영거푸 역사를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월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지난 9월 태국과 비긴 뒤 지난달 10일과 15일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꺾었습니다. 실제 이번 재계약을 통해 박항서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져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베트남에서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내에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박항서 감독님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및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트남과 많은 좋은 교류가 있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의 첫 전용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오전 0시 미국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팔콘-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이어 약 18분 뒤에는 프랑스 툴루즈 위성 관제센터와 첫 교신을 시도해 오전 7시 8분 첫 교신에 성공했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후 안테나 및 태양 전지판 전개를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 및 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약 2주간의 중간 궤도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위치하게 된다. 정지 궤도 안착 후에는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사업에 착수하여 약 7년간의 수많은 노력 끝에 아나시스 2호 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은 기존의 민군 공용통신 위성으로 활용되었던 무궁화 5호 위성을 대체할 최초 군독자 통신 위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군 위성 체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첨단 기술의 각 축장인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며 앞으로 새로운 전장인 우주 공간에서 감시 정찰, 조기 경보 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나시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해 한국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10번째로 전용 군사 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E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면서 록히드 마틴사와 맺은 절충 교역의 형식으로 제공된 것이다. 록히드 마틴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에어버스가 유로스타 2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F-35E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함재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안 밖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E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E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핀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E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E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FX 1차 사업과 다른 기종을 도입하려면 작전 요구 성능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해서 전투기 도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기종을 변경하지 말고 경항모용 함재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파악해 나중에 추가로 도입하는 게 낫다고 했다.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는 F-35E에 비해 연료나 미사일 등 무장 탑재량이 적어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전투기 사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건 새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현 정부의 지적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화 디펜스가 국산 장갑차와 자주포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2조 원 규모의 호주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의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 24일 출고한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시제품 2대가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 단계인 RMA 이행을 위해 오는 28일 핀테강에서 선적돼 호주 멜버른항으로 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제품 납품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피스 3을 따내려는 작업이다. 레드빅은 이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했다. RMA 계약은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 평가와 운용자 평가 등을 통해 후보 장비들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실전 배치에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機動성을 강화한 궤도 장갑차다. 반능동식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도입해 자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특수 방호 설계로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 또 호주와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등이 탑재됐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이번 출정식은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차량의 설계와 제작, 검증 등을 차질없이 기한 내에 완료해 대한민국 최대 방산 수출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지난 24일 한화 디펜스 창원이 사업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이성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레드백 개발 참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에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에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차량 성능과 방호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및 평가 등이 진행된다. 2022년 최종 후보 기종이 선정될 예정이다. 출정식에 참석한 이성수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장갑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평가에서 장비 우수성을